유동하는 물의 속도가 12m/s, 압력이 98kPa이다. 이때 속도 수두와 압력 수두는 각각 얼마인가? 자, 속도 수두와 압력 수두 물어봤어요. 이거는 간단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속도 수두입니다. 속도 수두. 속도 수두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 수두. 속도 수두 H는 2G분의 V제곱이죠. 속도 수두는 2G분의 V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두는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압력 수두 H는 바로 감마분의 P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대입해 볼게요. 자, 속도 수두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G가 중력 가속도입니다. 9.8. 자, 분의 속도, 유속이 12m/s래요. 그러면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V제곱이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7.35 정도가 됩니다. 7.35m입니다. 속도 수두는 7.35m.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 수두입니다. 압력 수두. 자, 감마분의 P. 물의 비중량 그리고 압력입니다. 그러면 물의 비중량이 9.8 kNm/세제곱미터. 자,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98kPa. 98kPa. 계산하면 딱 떨어지죠? 10m. 그래서 속도 수두는 7.35m, 그리고 압력 수두는 10m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80cm 곱하기 50cm인 300도씨로 가열된 평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25도씨의 공기를 불어주고 있다. 대류 열 전달 개수가 25일 때 공기를 불어넣는 면에서의 열 전달률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이 문제는 전도, 대류죠, 대류? 대류니까 대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평판. 이러한 평판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게요. 평판이 있는데, 이 평판은 가로 세로가 각각 80cm와 그리고 여기가 50cm로 되어 있는 그러한 평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도씨로 가열을 해놨냐면 300도씨로 이제 가열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 평판의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공기를 풀어 넣은 거예요. 몇 도씨로? 25도씨로 공기를 불어 넣었어요. 자, 그랬을 때 대류 열 전달 개수가 25라면 이 공기를 불어 넣는 이 면에서의 뭘 구해라? 열 전달률을 구하라는 거죠. 열 전달률.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열 전달률입니다. 자,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세요. 열 전달률은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이게 대류 열 전달률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평판, 이 평판의 두께인데 지금 여기서 대류 열 전달 개수가 얼마였어요? 25W/제곱미터 도씨죠. 그렇죠? 그럼 이거 단위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이렇게. 그 다음에 대류 열 전달 개수의 단위가 뭐냐면 W/제곱미터 도씨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이거는 제곱미터고요. 제곱미터. 이건 온도차니까 도씨죠. 도씨. 그러면 단위를 지금 비교해보면, 자, 열 전달 개수입니다. W/제곱미터 도씨 곱하기 여기에다가 면적 제곱미터죠. 곱하기 도씨. 자, 단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곱미터가 사라져요. 제곱미터가 사라지고 도씨도 사라져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와트. 와트만 남는 거죠. 와트만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평판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께. 원래는 미터인데 이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공식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이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K. 대류 열 전달 개수가 25입니다. 25 곱하기. 자, 면적입니다. 면적. 이 평판의 면적. 80cm와
50cm. 그러면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0.8m와 0.5m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온도차. 온도차는 이제 300도씨에서 25도씨를 빼주면 되겠네요. 300에서 25도씨를 자,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게 2750이 돼요. 2750인데 아까 단위가 대류 열 전달 계수의 단위가 뭐였어요? 와트였죠? 그래서 이 단위는 와트예요. 와트.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킬로와트화 시키면 바로 2.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면이 3m 곱하기 5m인 물탱크에 물이 5m 깊이로 채워져 있을 때 자, 밑면에 작용하는 물에 의한 힘은 몇 킬로뉴턴인가? 단, 물의 비중량은 9,800뉴턴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물탱크가 있어요. 이렇게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직육면체 형태의 이러한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탱크가 있고요. 지금 밑면이 가로가 3m고, 가로가 3m, 그 다음에 세로가 5m예요. 그 다음 높이, 깊이는 5m. 그러니까 이 물탱크 안에 이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때 밑면에 작용하는 요 밑면. 자, 밑면에 작용하는 물에 의한 힘은 얼마냐? 이렇게 물이 밑면에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겠죠. 바로 이게 정수력을 물어보는 건데 이 정수력 F는 간단합니다. 공식은 감마 HA입니다. 자,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잘 보세요. 우리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죠. 그렇죠? 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럼 이 공식에서 F는 뭐가 돼요? F는 A 곱하기 P죠. P 곱하기 A입니다. P 곱하기 A. 근데 우리 이 P는 감마 H라고 배웠죠. P는 감마 H. 그래서 이 P 대신에 감마 H를 대입하면 감마 H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요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 유체의 비중량인데 물이죠, 물. 네, 물이니까 9,800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킬로뉴턴이에요. 그럼 이 물의 비중량도 킬로뉴턴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쉽게. 그러면 9,800이 아니고 9.8로 바뀌는 거죠. 킬로뉴턴으로. 그럼 9.8 곱하기 H는 높이입니다. 깊이 5m. 그렇죠?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5m. 자, 곱하기 그다음 면적입니다. 이 바닥 면적. 나왔죠? 3m 곱하기 5m.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미터.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을 계산하면 735가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735가 나오고요. 단위는 이제 뉴턴이 아니고 킬로 뉴턴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든 원관 속의 흐름이 측류일 때 배관 내의 유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고든 원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고든 원관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고든 원관이 있을 때 이 여기는 관벽이죠. 관벽.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이제 관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고든 원관 속에 이제 물이 어떤 유체가 흐른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유속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원관 속에 고든 원관 속에 유체가 흐를 때 이렇게 관벽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관벽에 가까워질수록 마찰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마찰이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찰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체의 흐름 속도, 즉 유속이 더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속은
유속은 어디에서? 관의 중심에서. 관 중심에서 최대이고 반대로 이제 관벽에서 유속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관벽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관벽에서. 그래서 지금 유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습니다. 배관의 중심에서 최대이다. 그렇죠? 왜냐면 배관의 중심으로 갈수록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속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한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체의 흐름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인 겁니다. 이때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유체가 바로 이상유체인 거죠. 이상유체. 그래서 여기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한 이 유체가 어떤 유체냐면은 바로 이상유체입니다. 실제 유체가 아니고 이상유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상유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1번부터 보실게요. 점성으로 인해 마찰 손실이 생기는 유체다. 자, 점성이 있네요. 마찰 손실이 생긴다. 이것은 실제 유체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높은 압력을 가하면 밀도가 상승하는 유체다. 밀도가 변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실제 유체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에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최적이 줄어드는 유체다. 압축성이 있다는 거네요. 3번도 실제 유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3개는 실제 유체가 되는 거고요. 실제 유체. 자, 보기 4번에 압력을 가해도 밀도 변화가 없으며, 그리고 점성이죠. 점성에 의한 마찰 손실도 없는 유체다. 이것이 바로 이상유체를 설명하는 거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1kg을 절대 압력 100kPa, 최적 0.85 세제곱미터의 상태로부터 절대 압력 500kPa, 온도 200도씨로 변환시켰다면 변화된 온도는 얼마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된 온도 차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이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공기 1kg, 절대 압력 100kPa, 최적 0.85 세제곱미터의 상태, 이 상태에서의 온도를 구해서 바로 여기 온도 200도씨와 차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활용을 하면, 자, 식이 이렇게 되겠죠. PV는 M분의 W RT. 자,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는 이 공기의 기체 상수의 단위를 딱 보면, 자, 여기에 이 단위에 몰이라는 단위가 없죠. 몰 또는 킬로몰이 없을 때, 이때는 바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중에서 분자량에 해당하는 이 값을 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지금 이 기체 상수의 단위에 몰이나 킬로몰이 들어가 있으면 이 식에 분자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몰이나 킬로몰이 없는 경우는 여기에 분자량이 빠져야 돼요. 이것만 주의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PV는 WRT 또는 MRT 똑같아요. W나 M이나 질량. M으로 할게요. M. 자, PV는 MRT.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절대 온도를 구해서 이제 섭씨 온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식을 변형해 볼게요. 절대 온도 T는 M 곱하기 R분의 PV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식을 변형을 시켜준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의 질량이에요. 1kg이라고 나왔죠? 1kg.
자, 곱하기 R은 공기의 기체 상수. 여기 있죠. 287이고요. 자, 여기에서 단위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줄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로 바꿀 수가 있죠. 뉴턴 곱하기 미터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 네, 이렇게 놓을게요. 일단 이 줄이라는 단위를 뉴턴 미터로 바꾼 거예요. 뉴턴 미터. 자, 그리고 이제 P는 압력이네요. 압력. 절대 압력이 100kPa이에요. 그러면 100kPa. 그럼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왜냐면 kPa이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 자, 그리고 V는 최적 여기 있네요. 0.85. 0.85 세제곱미터. 자, 그런데 분자의 단위에서 여기는 킬로 뉴턴이고 여기는 뉴턴이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 게 편해요? 어떻게 바꿔줄까요? 분모에 있는 뉴턴을 킬로 뉴턴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킬로 뉴턴으로 바꾸면 287이 아니라 0.287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맞나요? 0.287 킬로 뉴턴으로 바뀐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이제 절대 온도, 요 켈빈, 요것만 단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절대 온도는 296.17 정도 돼요. 296.17 켈빈이 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96.17 켈빈은 섭씨 온도로 몇 도냐? 섭씨 온도. 섭씨 온도로 구해주면 지금 296.17입니다. 296.17을 빼야 돼요. 얼마를 빼주나요? 273을 빼주는 거네요. 섭씨 온도로 바꿀 때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23.17 나오네요. 23.17도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절대 압력 500kPa로 변환시키기 전의 온도가 23.17인 거예요. 변환시키기 전이. 지금 변환했죠. 몇 도로? 200도로. 그러면 여기에서 200도로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변화됐나요? 200에서 23.17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변화된 온도는 176.83도씨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경 20mm이고 관 마찰 계수가 0.025인 원관에 부차적 손실 계수가 5인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때 이 밸브의 등가 길이 또는 상단 길이는 몇 미터인가? 자, 이 문제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가 길이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가 길이입니다. LE 등가 길이는 바로 F분의 K 곱하기 D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거는 관 마찰 계수로서 0.025로 나와 있습니다. 0.025고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거는 뭐냐? K는 부차적 손실 계수예요. 5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D는 관의 직경인데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직경 20mm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면 0.02m가 되는 거죠. 미터로 환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등가 길이는 정확하게 4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안찌름이 5mm인 원형 직선관 내에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물이 흐르고 있다. 유량을 2배로 하기 위해서는 직선관 양단의 압력차가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단, 물의 동점성 계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유량을 2배로 하기 위해서는 직선관 양단의 압력차가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을 물어본 단순 문제예요. 자, 뭐냐? 자, 압력수도 H는 감마분의 델타 P죠? 자, 여기 압력차예요, 압력차.
압력차. 자, 이건 뭐냐? 이게 하겐-포아제르 식을 이용하면 돼요. 하겐-포아제르 식을 이용해주면 요게 자, 파이 곱하기 d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8, 자, 뮤, 점성계수죠? 뮤, q, 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하겐-포아제르 식입니다. 자, 이때 이제 무엇을 비교를 할 거냐면 압력차, 델타 P에 해당하는 압력차와 그리고 유량의 관계를 보죠. 유량의 관계를. 자, 그러면 압력차와 유량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 2배가 되면 압력차 2배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자, 나머지 그 변수들을 보시면 자, 보세요. 변수들을 보세요. 이거는 비중량이죠? 어떤 유체의 비중량이에요. 안 변하면 고정입니다. 같은 유체이기 때문에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점성계수 동일하죠? 안 변하죠? 점성계수. 자, 길이 안 변하죠? 직경 안 변하죠? 그렇죠? 나머지 변수들은 고정이에요. 고정.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유량이 2배가 되면 압력차 2배가 되고 유량이 3배가 되면 압력차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압력차와 유량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비례관계. 그래서 지금 유량을 자 2배로 하려면 직선관 양탄의 압력차가 몇 배가 돼야 돼요? 동일하게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2배. 그래서 정답은 3번에 2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자, 직경 100mm의 원관에 압력계와 피토관이 설치되어 있다. 자, 압력계와 피토관의 지시바늘이 각각 400kPa과 410kPa를 나타내면 이 관 유동에서 유속은 얼마인가? 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압력계,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피토관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어떤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은 정압과 그리고 동압을 합쳐서 이것을 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압은 가만히 있는 유체, 움직이지 않는 유체의 압력이고요. 동압은 유체가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압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압력계의 지시값이 400kPa이고요. 그리고 피토관, 피토관에서의 그 압력 값이 410kPa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 압력계의 지시값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정압이고요. 정압. 그리고 피토관에서의 압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토관에서의 압력이 뭐가 돼요? 이게 전압이 돼요. 전압. 자, 그러면은 동압. 자, 동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전압에서 정압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온다? 동압은 10kPa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이 흐름으로써 10kPa의 압력만큼 더 발생한 거예요. 이 물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10kPa를 이거를 이제 압력을 수두로 환산을 할 거예요. 수두. 자, 어떻게 환산할 거냐? 자, 10.332m가 자, 대략적으로 이게 킬로파스칼이니까 얼마예요? 101.325kPa이 되는 거죠. 1기압, 다 1기압이죠. 1기압 기준으로. 자, 그러면 10kPa, 여기 나와 있는 10kPa는 어떻게 구하냐? 101.325 kPa분의 10kPa 곱하기 10.332m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압력이 수두로 환산됩니다. 높이로 환산이 돼요. 자,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은 대략적으로 1.02m 정도가 돼요. 1.02m. 자, 그러면 이 관 속에서의 유동, 이 관 유동에서 뭘 구할 수 있다?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속. 자, 유속 V. 유속 V는 루트 EGH죠. 네. 토리첼레식에서 V는 루트 EGH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을 수두로 환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루트 E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9.8 곱하기 H 아까 구했죠? 1.0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유속이 얼마 나오냐? 유속이 대략적으로 4.4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겠죠. 정답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수면으로부터 60m의 깊이에 있는 잠수부가 물속으로 숨을 내쉬려면 그 절대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단, 대기압은 91킬로파스칼이고 물의 비중량은 9,790 N/per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게 수면, 여기가 수면이고요. 지금 수면으로부터 60m 깊이, 60m예요. 이렇게 자, 60m 깊이에 지금 여기에 잠수부가 있는 거예요. 이 잠수부가 이제 물속에서 숨을 내쉬려면 그 절대 압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절대 압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은 대기 압력에다가 바로 계기압을 더해 주는 겁니다. 계기압. 그렇죠? 계기압.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 압력. 이거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수면 밖에 여기는 대기압 상태고요. 여기는 대기압 상태이고, 그리고 60m 깊이 안에 깊이로 이제 내려갈수록 압력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압력을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압력 P는 감마 H다. 그렇죠? 압력 P는 감마 H. 그래서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은 더 올라간다고 했어요. 깊이에 비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은 91kPa이라고 했습니다. 91kPa 플러스 계기압. 이 계기압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 60m 깊이에서의 압력. 얼마예요? 자, 감마 H입니다. 감마는 물의 비중량인데 얼마라고 했어요? 9,790이래요. 그럼 이거를 자, 킬로뉴턴으로 바꿀게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킬로파스칼이기 때문에 이 비중량 단위도 킬로뉴턴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9.79가 되겠네요. 그리고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얼마 곱해주면 돼요? 높이, 즉 깊이죠, 깊이. 60m. 60m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78.4가 돼요. 678.4. 단위는 지금 킬로파스칼로 물어봤네요. 킬로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U자간 액주계가 두 개의 큰 저수조 사이의 압력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오일 레벨의 차이가 수면 레벨 차이의 10배가 되도록 하는 오일의 비중은 단 H2가 H1의 10배라고 했습니다. 즉 H1은 뭐예요? H1은 바로 수면. 이 수면과 이 수면의 높이 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H2는 오일. 이 오일의 레벨 차이 H2라는 거죠. 이 부분이 H2라는 얘기예요. 자, 할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오일의 비중. 자, 오일의 비중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의 비중을 S라고 하죠. S. 오일의 비중 S.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기준점은 어디에 잡을 거냐면, 지금 오일. 자, 오일이 어디에 채워져 있어요, 오일이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오일은. 나머지는 다 물인 거예요. 그때, 이 오일의 비중을 몰라요. 오일의 비중을.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 쪽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우리 액주계, 시차 액주계 풀 때 항상 우리 기준으로 잡았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지점의 압력과 이 지점의 압력이 어때요? 동일하죠? 같은 높이니까. 이 지점의 압력과 이 지점 압력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지점의 압력을 구해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저수조의 수면을 A라고 놓을 거고요. A 지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수조의 수면을 자, B라고 놓을게요. B.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A 지점과 B 지점의 압력은 동일해요. 둘 다 대기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제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PA와 PB는 뭐하다? 같다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의 압력 먼저 구할게요. 이 지점, 여기입니다. 이 지점. 근데 지금 높이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H1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H2예요.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 있죠.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높이가 안 나왔잖아요. 이것을 자, 임의로 H3라고 할게요. 여기입니다. 이 높이를 H3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지점의 압력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압력을. 자, 그럼 뭐가 나오냐? PA죠. PA가 되고요. 자, 아래로 내려오면 플러스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압력이. 내려오면 플러스, 올라가면 마이너스. 지금 여기에서 이 지점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자, 플러스가 되고 자, 여기는 감마, 물이니까 감마 W H1 여기 요만큼 말하는 거예요. H1.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감마 W의 H3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 지점까지입니다. 이 지점까지의 압력을 구한 거예요. 자, 이것은 같아요. 뭐랑 같다고요? 이 지점에서의 압력과 똑같다고요. 자, PB입니다. PB고요. 자, 아래로 내려왔죠? 그럼 플러스예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럼 뭐예요? 물이니까 감마 W H3가 돼요. 됐죠? 근데 얘는 이쪽은 여기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왜냐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계산해봤자 자, 같은 물이죠. 여기 내려왔죠. 여기 올라갔죠. 그럼 둘이 상쇄가 돼버려요. 굳이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일과 물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물이죠. 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감마 W의 H2가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위로 올라갔죠. 오일이죠. 오일. 위로 올라갔어요. 오일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물이 아니라 오일이죠. 오일. 오일이니까 오일의 비중량은 오일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한 거죠. 그리고 높이는 H2입니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 식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A 지점과 B 지점 압력 같다고 했죠. 그러면 얘랑 얘는 지워져요. 같으니까. 그 다음에 감마 WH3 감마 WH3 똑같죠?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것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감마 WH1이고요. 자, 우변은 감마 WH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S 감마 WH2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봤더니 양쪽에 물의 비중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항에. 자, 그러면 물의 비중량도 없어요. 이렇게. 그럼 식이 간단해지겠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H1은 H2 마이너스 SH2가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 보세요. H2가 H1의 10배래요. 10배. 그러면은 여기 H2 대신에 10H1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H2에다 10H 넣을 거예요. 10H1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돼요? 10S의 H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이 식과 이 식을 보면 전부 다 H1,
H1, H1 다 들어가 있죠. 그럼 H1 또 약분해요. 약분, 약분, 약분.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잘 보세요. 남아있는 거. 1은 10 마이너스 얼마예요? 10S예요. 이렇게. 그러면 10S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S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 값은 9가 되죠? 10 빼기 9가 1이니까. 그럼 10S가 9니까 따라서 오일의 비중 S는 얼마다? 0.9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0.9. 그래서 정답은 3번에 0.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수 1500rpm, 유량 0.3 세제곱미터/s의 물을 배출하는 펌프의 토출 압력이 500kPa이다. 회전 속도를 10% 증가시켰을 때의 토출 압력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펌프의 상사 법칙 3가지 중에서도 지금 토출 압력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바로 양정에 해당하는 상사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양정입니다. 양정. 지금 이제 압력이니까 압력으로 표현을 하면 P1분의 P2는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양정에 관련된 그런 펌프의 상사 법칙이에요. 자, 근데 지금 뭐냐? 회전 속도를 10%를 증가시켰대요. 회전 속도를. 그러니까 N2가 N1의 1.1배라는 얘기네요. 10% 증가했으니까 1.1배. 그리고 펌프의 직경 자체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P2 토출 압력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인데 이 N2가 뭐라고요? N2는 자, 회전 속도가 10% 증가했으니까 N1의 몇 배다? 1.1배라는 거죠. 10% 증가했으니까. 이것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P1이 500kPa이에요. 500kPa 곱하기 이거 약분해버리면 1.1이죠. 1.1의 제곱을 곱하는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토출 압력은 605가 나옵니다. 605 단위는 kPa.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캐비테이션, 즉 공동현상 방지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이제 문제에 3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자, 보세요.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압력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흡입구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바로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 맞는 방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흡입 양정을 작게 해야 돼요. 자, 니은 흡입관의 지름을 작게 한다. 자, 흡입관의 지름을 작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름이 작으면 그만큼 유속이 빨라지겠죠. 유속이 증가하면 마찰 손실이 커져서 흡입관 내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흡입관의 지름을 크게 해야 방지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 디귿 펌프의 회전수를 작게 한다. 펌프의 회전수. 그러니까 펌프의 회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현상이 더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회전수를 이제 작게 하면은 펌프의 흡입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바로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방지 대책이 맞습니다. 펌프의 회전수를 작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연속 방정식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일단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주는 방정식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유체의 흐름에서 질량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을 보시면 자, 로우 AV가 뭔가요? 로우 AV가 바로 질량 유량.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질량 유량
1번은 질량, 유량, 보존에 관련된 이제 연속 방정식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AV는 바로 최적 유량이네요. 최적 유량. 그래서 2번은 최적 유량의 자, 보존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측, 2차 측이라고 했을 때 1차 측의 유량과 2차 측에서의 최적 유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이 3번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는 연속 방정식의 미분 형태로 나타내 준 게 3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연속 방정식이 맞고요.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연속 방정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유선, 스트림 라인. 이건 유선 방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선 방정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단위로 맞는 것은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이제 운동량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이제 단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이게 운동량입니다. 그래야 우리 단위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자, 그때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질량의 단위는 자, 킬로그램이죠. 절대 단위로 했을 때. 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크. 자, 근데 그 보기를 봤더니 지금 1번, 3번, 4번에서 뉴턴이 나왔죠? 이것은 절대 단위가 아니고 중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 킬로그램을 중력 단위인 뉴턴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얼마냐? 킬로그램은 뉴턴 나누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 왜 이런 공식 있잖아요. F는 MA에서 자, 힘의 단위 뉴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킬로그램은 뉴턴 나누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네요. 이제 단위를 소거해 볼게요. 약분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미터는 분자에 있죠. 이 미터는 분모에 있죠. 약분됩니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크 제곱과 세크가 있어. 이것도 하나씩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뭐냐? 세크분의 1 분의 뉴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뉴턴 곱하기 세크가 되겠죠. 이게 바로 자, 운동량의 단위 중에서 뭐다? 중력 단위다. 자, 이게 절대 단위고요. 이게 중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뉴턴 곱하기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600켈빈의 고온 열원과 300켈빈의 저온 열원일 때 자,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자,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열 효율 에타는 1 마이너스 TH분의 TL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는 고온 열원의 온도, TL은 저온 열원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고온 열원은 600켈빈이죠. 600켈빈. 자, 분의 저온 열원은 300켈빈입니다. 300켈빈.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정확히 0.5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100분의 1로 물어봤기 때문에 1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50%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펌프 입구에서의 압력 15kPa, 출구에서의 압력 160kPa이고 이 두 곳의 높이 차이, 즉 출구가 높은데 1m, 높이 차이는 1m, 입구 및 출구 간의 직경은 같으며 송출 유량이 초당 0.02 세제곱미터일 때 효율 90%인 펌프에 필요한 축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펌프의 축동력을 이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축동력 구하는 거. 네, 축동력 P는 에타분의 9.8 QH입니다. 네, 이게 축동력 구하는 공식이네요. 그럼 이 공식에서 이 풀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값들이 있어요. 펌프의 효율, 그리고 토출량, 그 다음 양정. 근데 효율은 나왔어요. 90%. 그리고 송출 유량도 나왔어요. 이렇게. Q값. 그럼 모르는 건 뭐냐? H값만 몰라요. 전향정.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전향정 값을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펌프 입구에서의 압력이 15kPa, 출구에서의 압력이 160kPa인데 이 두 곳의 높이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m래, 1m.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보세요. 자, 베르노이의 방정식에서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G1 플러스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양정입니다. 전양정 HP. 자, 이것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2. 네,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베르노이의 이제 수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유속 펌프의 입구와 출구 쪽에서의 유속은 어떻겠어요? 유속은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량이 0.02로 지금 일정한 상태에서 관의 직경이 같잖아요. 관 직경이 같기 때문에 유속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V1과 V2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쪽에 이 두 개의 값을 없앱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HP. 여기 양정 대입해야 되니까 이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HP를 이제 구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마분의 여기 P2 마이너스 여기 P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2에서 G2 마이너스 G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감마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네요. 물의 비중량 9.8이고요. 9.8 kN/s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P2는 펌프 출구에서의 압력 160이죠? 160. 그리고 P1은 입구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위가 킬로파스칼이기 때문에 kN/s 제곱미터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G2-G1. 지금 출구가 높다고 했어요. 출구가 입구보다 1m가 높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1m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 값은 한 14.8 또는 14.79, 14.8 정도 되는데, 자, 이제 교재 그 해설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안 써놨어요. 어떻게 썼냐면 표준 대기압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하여 바로 뭘 구했냐면은 압력을 바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수두를 구한 거죠, 수두. 그래서 어떻게 구한 거냐면 160에서 15kPa를 뺀 거예요. 그럼 이게 145kPa이죠. 이 145kPa를 그 표준 대기압을 이용해서 수도로 바꿨어요. 수도로 바꿔도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거의 동일한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H 전 양정 값에다가 여기 14.79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펌프의 효율이 90%니까 0.9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9.8 곱하기 여기 0.02죠. 0.02 그리고 여기 양정에다가 14.79 아니 15네요. 15예요. 1을 더했기 때문에 15가 됩니다. 15.79 그래서 여기다 15.79를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축동력은 대략적으로 3.44 정도가 돼요. 3.44 단위가 킬로와트.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딩 베어링 내에 뉴턴 유체가 채워져 있다. 축의 회전수를 2배로 하였을 때 윤활유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자, 지금 슬라이딩 베어링 내에 뉴턴 유체가 지금 채워져 있대요. 뉴턴 유체. 그러니까 이건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제 떠오르면 되는데, 자, 전단 응력 타우는,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에다가 du, dy, 속도 구배죠, 속도 구배. 네, 요겁니다, 속도 구배. dy, du, dy.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축의 회전수를 얼마 했대? 축의 회전수? 축의 회전수를 자, 2배로 하였을 때, 그때 이 전단 응력은 얼마가 되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 윤활유의 점성계수는 안 변하죠? 고유한 값이니까 이 점성계수는 안 변해요. 점성계수는. 그리고 거리 자체도 동일하겠죠? dy. 그렇지만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 축의 회전수를 2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u가 속도입니다, 속도. 자, 회전수를 2배로 하였다는 얘기는 이 속도가 몇 배가 된 거예요? 이게 2배가 된 거예요, 2배. 속도가, 회전수가 2배니까 속도도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도가 2배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 전단 응력도 몇 배가 돼요? 동일하게 2배가 되는 거죠, 2배. 나머지 값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의 회전수를 2배로 했을 때 그때 윤활유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2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 0.1MPa, 온도 60도C 상태의 R134A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면 단 이때 엔탈피는 454.99 그리고 비체적은 0.2679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좀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엔탈피. 엔탈피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 곱하기 비체적이 되는 거죠. 다시,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압력 곱하기 비체적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내부 에너지 구하는 거네요. 내부 에너지 U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내부 에너지 U는 엔탈피에서 뭘 빼주면 돼요? 압력과 비체적의 곱을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 엔탈피가 얼마래요? 454.999고요. 자, 단위를 좀 바꿔볼까요? 자, 이 줄을 다른 단위로 바꿔보면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그래서 여기는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킬로 뉴턴 미터. 자, 그런데 여기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왜냐면 바꿀 필요 없네요. 내부 에너지의 단위가 킬로 줄이니까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네요. 안 바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그대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놓을게요. 자, 마이너스 압력. 지금 압력이 얼마예요? 0.1MPa. 자, 여기는 지금 보세요. 단위가 킬로고 압력의 단위는 메가예요, 메가. 그러면 자, 압력 P가 0.1MPa이기 때문에 요 메가를 또 킬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냐? 요것은 100kPa로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킬로는 10의 3제곱, 메가는 10의 6제곱이니까 0.1MPa이면 100kPa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100kPa로 바꿀게요. 0.1MPa를. 그리고 비체적이 얼마냐면 0.26791이고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 킬로파스칼이랑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있죠. 이 두 개의 단위를 곱하면 이 킬로줄 퍼 킬로그램과 같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단위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428.2가 됩니다. 428.2가 되고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에 428.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코올 18리터의 중량이 140N일 때 이 알코올의 비중은 약 얼마인가? 단 중력 가속도는 9.81m/s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비중을 구하는 겁니다. 알코올의 비중. 근데 우리 여기서 비중을 구할 때, 자, 비중 S를 구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항상 물이었어요, 물. 물을 기준으로 우리는 비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물의 밀도분의 이제 여기서는 알코올의 밀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곱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죠? 중력 가속도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물의 비중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코올의 비중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있는 식 있죠? 비중은 물의 비중량 분의 알코올의 비중량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자, 알코올의 비중량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알코올의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자, 알코올의 비중량. 비중량 같은 경우는 우리 밀도 잘 보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 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코올은 지금 부피가 나왔고요. 18리터라고 나왔어요. 근데 질량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냐? 중량. 그렇죠. 중량이 나왔어요. 중량. 자,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중량입니다. 맞나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뭐라고요? 그게 중량이에요. 중량.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알코올의 비중량은 지금 알코올의 밀도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알코올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 근데 질량이 안 나왔고 뭐가 나왔다고요? 중량이 나왔다고요. 중량. 그러면 부피가 18리터예요. 18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0.018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1 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그게 뭐라고요? 140뉴턴. 그러니까 이게 140뉴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알코올의 비중량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7777.78 정도가 돼요. 뉴턴 퍼 세제곱미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중량의 단위인 거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물의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은 자, 이러한 조건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9.8. 그렇죠? 하지만 중력 가속도가 9.81이에요. 그럼 물의 비중량은 어떻게 돼요? 물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9.81을 곱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서 얼마나? 9,810이 돼요. 9,810 뉴턴 퍼 세제곱미터인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자, 이제 알코올의 비중은 여기서 알코올의 비중량 7,777.7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비중량 9,810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0.79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